저한테 가장 강력했고 깜짝 당황했던 순간은 이런 게 있어요. 잘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상반기에 탄핵을 당해서 64일 정도 업무가 중지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다 해외 순방 계획들이 있었어요. 당시 일본 총리가 고이즈미였는데 셔틀 외교 서로 1박 2일로 왔다 갔다 하자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가 그 전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온 적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갔어요. 근데 이제 오전 회의를 하고 점심 때 고이즈미 총리랑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제 이름도 부르시면서 얘기했는데 호선 씨 내가 말이 잘 안 나와 라고 하면서 말이 실제로 어눌해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뭐 경호실, 주치의, 부속실장 저 이렇게 모여서 긴급 대책 회의를 했죠. 굳이 강조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뭐 측근이 아닌 사람을 홍보 수석 시키고 그러게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 입인데. 그러니까 네. 내내 같이 했던 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죠. 그래도 오랜 시간 어쨌든 같이 하셨고 또 청와대에서 같이 있었던 시간도 꽤 오랜데 예. 뭐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래도 뭐 좀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 뭐 소개를 한다면 어떤 게 보통 있을까요? 이럴 때 사람들이 나만이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좋아하는데요. 네. 이미 13년 동안 많이 털어먹어서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는 없고요. 네. 저한테 가장 강력했고 깜짝 당황했던 순간은 이런 게 있어요. 잘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상반기에 탄핵을 당해서 64일 정도 업무가 중지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다 해외 순방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탄핵이 풀리고 가을에 왔는데 외교부에서 옛날에 다 가기로 했던 봄에 가기로 했던 여름에 가기로 했던 나라들을 가셔야 된다. 대통령이 가는 것과 안 가는 것과 그 나라의 외교 관계, 그 나라의 경제 관계 뭐 이런 게 굉장히 현격한 차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가자 그래서 하반기에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3개국 내지 4개국을 한 12박 13박씩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건 그 와중에 자이툰 부대 방문도 있었었고요. 네, 그 유명한 사진 있죠. 예, 병사 껴안은 네, 아주 유명한 무슨 사진. 연출된 거 아니냐는 전혀 연출 아니었고요. 제가 그때 의전비서관을 맡고 있었어서 내내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을 다녔죠. 남들이 볼 때 흔히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간다면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가서 노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2박 3일 단위로 계속 시차가 다른 나라를 다녀야 되고 상대 대통령과 때로는 써준 대로 읽는 게 아니라 밀고 당기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로는 언쟁도 하고 막 그러면서 외교 성과를 챙겨오시는 역할을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가 당시 일본 총리가 고이즈미였는데 셔틀 외교 서로 1박 2일로 왔다 갔다 하자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가 그 전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온 적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갔어요. 근데 이제 오전 회의를 하고 점심 때 고이즈미 총리랑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제 이름도 부르시면서 얘기했는데 호선 씨 내가 말이 잘 안 나와 라고 하면서 말이 실제로 어눌해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뭐 경호실, 주치의, 부속실장 저 이렇게 모여서 긴급 대책 회의를 했죠.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보통 가장 인접한 일본의 응급조실이 있는 곳에 대한 것도 경호실이 알아놓고 있고 본국 상황까지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일단 주치의들이 조금 버텨보실 만하다. 그래서 점심 식사 오찬을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언론이 몰랐죠. 상대도 모르고 만약에 진짜 큰 일이 생겨 어디 아프시거나 하면 보통 비상이 아니죠. 이건 국가 비상사태가 그렇죠. 되는 거죠. 해외에서 더군다나. 그럴 경우에 일단 일본 가까운 데로 가서 본국으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도 해야 되고 그때 엄청 초조했겠네요. 이제 대통령직으로서 이 순간부터 업무를 수행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놀랍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넘어가고 다시 이제 페이스를 찾으셔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해보니까 뇌에 약간의 출혈이 있으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한 일인데 이제 그런 거죠. 탄핵 때 미루어졌던 일들을 하반기 때 하나도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의전비서관으로 모시고 다니는 저도 힘들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국가 정상으로서의 어떤 스트레스, 특히 외교 상대 정상과의
자기 이 장관을 지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게다가 아시다시피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비밀 해외 대통령 경호 작전이었을 텐데 자이툰 부대를 불시에 네, 방문하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너무 열심히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셨구나. 네. 그래서 너무 안 사리셔서 큰일 날 뻔했구나.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 그 노무현 정부 장면입니다. 때에 참모로 일하셨던 분들 중에서 유명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임플란트 다 하셨다는 건데 정작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아 그럼요. 뇌출혈로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뇌출혈이 있었던 거죠 일부. 일부 그래서 있었던 약간 네. 대통령의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어눌해지기 시작한 건 심각한 진짜 문제죠. 큰일 날 뻔했네요. 해외에 가서 네. 국내도 아니고. 네, 진짜 큰일 날 뻔한 거네요. 예, 네, 그런 정도로 열심히 예. 일을 하시는 사람을 보자하면서 본인은 병원 안 났어요? 저는 뭐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네. 뭐 너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라서 건강하셨나? 네. 그 이제 국정상황실장을 지내셨잖아요. 근데 예. 요즘에 그 이태원 참사 뭐 요새 이제 예. 12구 참사로 부르는 게 많아지긴 했지만 이제 지역보다는 날짜로 그런 식의 대규모 인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경우들은 다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고되죠. 집회 네. 상황 보고되고요. 아침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네. 점검합니다. 네. 점검을 하는데 이제 일상적인 것들은 되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는 치안비서관실이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휘 관계는 거기서 형성되는 거고요. 네네. 저는 국정상황실장은 국정상황실은 일종의 청와대 내의 작은 청와대 비슷한 거라서 일종의 체크하고 네.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제안하는 기능을 이제 다른 기능도 있지만 갖고 있는 건데 국정상황실에는 항상 경찰이 24시간 네. 교대로 운영을 합니다. 아마 네. 하수석께서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네. 예, 그래서 중요한 어떤 집회 상황 보고됩니다. 보고되고 사전에 유의할 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주도해서 경찰청이나 이런데 네. 특별히 유의하라든지 어떤 부분을 주의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되면 그냥 일상적인 것들은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닐 거고요. 네. 뭔가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검토를 하고 짚어보죠. 예. 네. 근데 더 중요했던 건 참여정부 때는 지금 용산에서 잘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위기관리센터라는 게 최초로 만들어지고 맞아요. 네. 위기관리 비서관이 센터장을 하고 네. 그 대전제 그 이전까지의 그 NSC 산하에 네. 있었는데 안보실 산하에 안보실 산하에 네, 있죠. 근데 네. 그 전까지 안보 개념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포괄적 안보 개념을 네. 도입하고요. 그 밑에 이제 여러분들 TV에서 가끔 보시지만 미국 백악관 상황실 저희가 가서 그걸 보고 와서 그거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 앉아 있으면 국내 그 한반도 주변에 네. 항공, 배 이런 특기 다 뜨고요. 네. 비상시 일이 있을 때 거의 연락도 가능한 그런 위기관리 시스템도 갖췄고요. 더 중요한 건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몇 개의 유형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혹시 사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장 큰데 2개가 들어가는 2,000 몇백 권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그걸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라. 네. 그러니까 국정상황실도 체크를 하고요. 네. 치안비서관실도 보고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기관리센터가 현장 지휘 관리를 하고요. 이런 2중 3중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위기관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도 위기라고 하는 그렇죠. 개념으로 이제 네, 처음 들어온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국가 안보 이런 안보 사항만 군사적 안보에 군사적, 초점을 그렇죠. 뒀다면 그런 이게 것만- 이제 포괄적 안보라고 맞아요.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그런 것만 이제 위기로 이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국가의 위기관리 개념으로 안에 예.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위기관리센터를 훨씬 더 발전시켜서 예. 운영을 해왔던 건데 그 뒤로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실 아, 네. 테니까. 근데 지금 이사 가서 그게 글쎄요, 그거 그 아까운 거 그거 네. 진짜 우리 영화에 보면 백악관 상황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오바마가 앉아 있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가 실제로 굉장히 작대요. 네, 네. 가서 그거보다 훨씬 좋은 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서울시도 이제 그 이 디지털 디지털 비서실이라고 상황실. 해가지고 네. 상황실이 이제 시장실에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철거했죠. 네. 그래서 뭐안 철거했다고 또 주장도 하던데. 안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쨌든 이제 그런 정도의 것들이 기본적으로 위기 관리 매뉴얼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상황 보고는 기본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는 체크를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러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뭐 특별히 저기가 없다 하더라도 각 수석실이 그 보고를 듣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건 좀 챙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설사 없다 하더라도
이 보고되는 것만으로 관리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석 보좌관회 때 대규모 집회는 당연히 매일 아침마다 보고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치안비서관실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도 기본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걸 네. 그러니까 짚어서 더 검토해 보자라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정보 네. 감각 이 문제가 그냥 보통의 집회보다 위험 요소나 특이 사항이 있으니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그 치안비서관이든 네. 국정상황실장이든 네. 비서실장이든 이 적어도 이 세 분들 사이에서는 누군가를 짚어내야 되는 거죠. 네네. 모두가 그걸 놓쳤다면 보고가 안 됐거나 모두가 그걸 놓쳤다면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참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예. 그런 정도 인파면 서울시든 지금은 이제 용산의 대통령실이든 뭔가 그런 상황 보고는 있었을 텐데 예. 판단이 좀 달랐나 아니면 보고가 없었나 뭐 이런 것도 사실 그건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회의록에다 남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언젠가 밝혀지거나 또는 자료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예. 네.